어느 날 저녁 68세 박순례 씨의 현관문 앞에 44딸이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딱 2달만 있을게. 그 2달이 6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6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딸은 식탁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어떨까? 내가 다 갚을게. 박순례 씨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2,800만 원이어야 할 퇴직금 잔고. 숫자를 확인한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1,340만 원. 오늘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박순례 씨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남의 이야기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귀환을 받아들이며 내 노후 자금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엔 2달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인가 기약 없는 시간이 됩니다. 그 사이에 내 통장은 조용히 바닥을 드러냅니다. 박순례 씨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이 상황을 그냥 버팁니다. 자식이 힘드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어느 순간 내 노후 전체를 앗아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나쁜 자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이 악해서 부모 것을 빼앗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딸 이수진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후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 일어서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그런 자식을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어떻게 냉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부모가 버텨주면 자식은 더 오래 무너져 있습니다. 기댈 곳이 있으면 일어서지 않아도 되니까요. 박순례 씨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자식한테 독하게 대하지 못하고 계신 분,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걸 알면서도 말 못하고 계신 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순례 씨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더 필요합니다. 3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박순례 씨는 그날도 저녁 6시쯤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된장찌개를 끓이는 건 어쩐지 쓸쓸한 일이지만 순례 씨는 그걸 5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7년이 됐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25평짜리 아파트, 그것이 순례 씨의 전부였고 또 충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순례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딸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등에 백팩 하나, 그리고 옆에는 노란 우산을 쓴 채 엄마 손을 꼭 쥐고 서 있는 8살 외손녀 채은이.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그 눈을 보는 순간 묻지 않아도 알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44짜리 딸이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딱 2달만 있을게. 순례 씨는 딸의 등을 쓸어내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그날 밤 채은이는 할머니 이불 속에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수진도 지쳤는지 머리를 눕히자마자 조용해졌습니다. 순례 씨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서 현관 앞에 세워진 캐리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20살에 대학 가면서 나갔던 딸이 20여 년 뒤에 캐리어 하나 들고 돌아왔습니다. 8년간의 결혼, 남편의 외도, 위자료 없는 이혼. 수진이 살아온 이야기가 저 캐리어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례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달이면 되겠지. 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그 방에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힘든 거 아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순례 씨가 받는 국민연금은 매달 74만 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학교급식 조리원으로 일하면서 부은 돈이 그 액수였습니다. 혼자 살 때는 빠듯하지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식구가 됐습니다. 채은이 학원비, 식재료비,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그리고 수진 씨가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약값까지 더해졌습니다. 74만 원으로는 도저히 안 됐습니다. 순례 씨는 딸에게 말하지 않고 새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청소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을 쓸고 닦았습니다. 월 25만 원이었습니다. 딸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좀 걸어. 나이 들면 자꾸 걸어야 한다더라. 수진 씨가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진 씨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물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물을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말하지 않는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채은이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자? 순례 씨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피곤하다고 해야 할지, 엄마가 아프다고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도 채은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순례 씨는 그냥 채은이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좀 쉬어야 해서 그래. 채은이가 이해해줘야 해. 채은이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살짜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팠다고 나중에 순례 씨가 친구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갈등의 첫 균열은 아주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순례 씨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채은이가 한글을 좀 더 배워야 할 것 같은데 학원을 하나 더 보내면 어떻겠냐고. 수진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퇴직금에서 좀 빼면 되잖아. 어차피 엄마 혼잔데. 순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엄마 혼잔데. 그 말이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나왔는지 수진 씨는 아마 기억도 못할 겁니다. 수진 씨를 나쁜 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지쳐있는 사람이 뱉은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의도가 없어도 상처가 됩니다. 순례 씨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랫동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6달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채은이를 먼저 방으로 들여보내고 순례 씨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 카페 하나 같이 해볼 생각이 있냐고. 카페? 무슨 카페? 동네 자리 나온 데가 있대. 분위기 좋고 임대료도 나쁘지 않고. 근데 초기 비용이 좀 필요해서. 얼마나? 5천만 원 정도. 순례 씨는 그 순간 그릇 닦는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없잖아.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엄마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어떨까? 내가 다 갚을게. 카페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 순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번엔 할 수 있다고 믿는 눈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엄마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눈이었으니까요. 순례 씨는 수진 씨를 키우면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순례 씨가 그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이야. 그게 엄마 전부야. 수진 씨는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례 씨는 싱크대를 붙잡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 순례 씨는 안방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퇴직금 통장이었습니다. 처음 퇴직할 때 2,800만 원이 찍혀있던 통장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손대지 말자. 이것만큼은 내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자. 그렇게 다짐했던 통장이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340만 원. 순례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1,460만 원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빠져나갔는지 순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혼 직후 병원비, 이사비용, 채은이 입학 준비 비용 한 번에 큰 돈이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딸이 힘들 때마다 조금씩 뺏어줬습니다. 딸한테는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쌓여서 1,460만 원이 됐습니다. 순례 씨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패턴이 계속될 것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술래 씨는 친구 조미숙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조미숙 씨는 술래 씨의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미숙 씨는 지금 자기 아파트에서 혼자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술래 씨는 처음에는 빙빙 돌려 말했습니다. 요즘 생활이 빠듯하다. 수진이 아직 취업을 못했다. 그러다가 미숙 씨가 술래 씨 손을 잡자 결국 다 쏟아놓았습니다. 통장 잔고 이야기까지 전부요. 미숙 씨는 다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술래야, 나 3년 전에 주택연금 가입한 거 기억해? 술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진짜 잘한 일 중에 하나야.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살 수 있어. 나라에서 보장해줘. 그리고 매달 38만 원이 들어와. 내 연금에 더해서. 덕분에 아들이 뭘 요청해도 나한테는 줄 돈이 없는 구조가 됐거든. 술래 씨가 물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는 거잖아. 그게 좀 무섭지 않았어? 처음엔 그랬어. 근데 생각해봐, 술래야. 집을 아들한테 담보 맡기는 것하고 나라한테 맡기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안전해? 술래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미숙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 딸한테 못 독해지는 거 다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있잖아, 술래야. 딸한테 독해지는 게 딸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 딸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땅을 치워주는 거지. 술래 씨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숙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땅을 치워주는 거다. 딸이 기댈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야 딸이 비로소 자기 다리로 설 수 있다. 그게 사랑이다. 술래 씨는 집에 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되 평생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집을 처분해서 정산한다. 매달 나오는 연금은 집값과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술래 씨 아파트 기준으로 약 35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술래 씨는 그날 밤 혼자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첫 번째,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되 딸에게가 아니라 국가제도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매달 연금 74만 원에 주택연금 35만 원이 더해집니다. 집은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어떤 요청을 해도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가계부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술래 씨의 가계부는 서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낡고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공책이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가계부였습니다. 30년치. 술래 씨는 그 가계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나와봐. 수진 씨가 눈이 조금 부은 채로 나왔습니다. 어젯밤 일을 생각했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가계부가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한번 봐. 술래 씨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계부를 밀어줬습니다. 수진 씨가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94년 3월. 수진이 첫 영어학원 등록비 12만 원.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달 고기는 못 샀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9년. 수진이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8만 원 옆에 이달 버스카드 충전 안 했다. 수진 씨는 손가락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3년. 수진이 대학 등록금 280만 원 옆에 내 새끼 대학 보낸다. 어떻게든 된다. 2015년. 수진이 결혼준비 보조 800만 원 옆에 잘 살아라 내 새끼야. 2022년. 수진이 이혼 후 병원비 130만 원 옆에 많이 힘들겠다. 다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수진 씨는 그 페이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술래 노후 준비금 2,800만 원 이것만큼은 지키자. 그리고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진 숫자들. 나갈 때마다 지워진 흔적들. 1,200만 원이 줄어든 자리.
그 옆에 술래 씨의 글씨였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내 새끼니까. 수진 씨는 가계부를 더 넘기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가계부를 감싸쥐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다가 결국 식탁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러면 안 됐는데. 나 이러면 안 됐는데. 술래 씨는 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말했습니다. 울지 마. 엄마가 이제 선택했어.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은 나라에 맡겼어. 주택연금이라는 거야? 엄마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수 있어. 근데 이 집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못 해줘. 담보대출도 안 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진짜로. 수진 씨가 눈물을 닦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은이 엄마는 너밖에 없잖아. 그거 잊지 마. 수진 씨는 오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그날 밤 나중에 밝혀진 것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취업 면접에서 여러 번 최종 합격 직전까지 갔다가 본인이 먼저 포기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합격하면 진짜로 나가야 한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아서 엄마 곁에 있으면 적어도 안전하다고 어디선가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술래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서운 거 알아. 엄마도 알아. 근데 수진아, 엄마가 이 가계부 30년 썼잖아. 단 한 번도 엄마 안 무서웠던 적 없어. 매달 무서웠어. 그냥 그래도 하는 거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동네 중소기업 격리팀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이 크게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출근했습니다. 채은이를 직접 등교시키는 날이 생겼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던 날 수진 씨는 봉투 하나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생활비. 술래 씨는 봉투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순간 수진 씨 얼굴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해냈다는 표정도 아니고 뿌듯하다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술래 씨는 주택연금 첫 입금이 된 날 통장을 확인하고 미숙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숙아, 나 이제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는 그만뒀습니다. 무릎이 좀 아프던 것도 나아졌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예전보다 덜 서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채은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중간이고 한 명은 작았습니다. 하늘에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 채은이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나, 우리 가족. 술래 씨는 그 그림을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한참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술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을 밀어낸 게 아니에요. 딸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계속 밑에 있으면 딸이 땅 짚고 일어서는 법을 잊어버리니까 그게 진짜 사랑인 걸 이 나이가 돼서야 알았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다릅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술래 씨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남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 또 여기서 만나요.